네,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에게 블록체인을 혁신을 승리한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한국의 이런 성장의 가장 최악의 한국의 생태계에서는 블록체인이 인터넷 다음으로 오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의 레귤레이터는 이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분석해 봤을 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스타트업이 커가는 과정이거든요. 비용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 갈 때 수익이 이 정도밖에 안 나는 겁니다. 이렇게 가더라도 요만큼 이하가 면적이 수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규율은 따지면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율을 이렇게 안 돼. 여기서 출발점이 여기죠,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다른 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면은 이게 비용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수익선은 이게 비용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혁신을 하는 규율 자체가 안 돼 있는 나라입니다, 기본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선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돈은 이만큼 버는데 비용을 이만큼 내라니까 견딜 회사가 없는 거죠, 혁신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혁신이 크면 클수록 이 비용과 수익의 차이는 커지거든요. 면적의 차이가. 이렇게 혁신이 커질수록 이게 올라가니까 이것이 가팔라지고 이것은 더 천천히 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혁신이 깊을수록 우리나라는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혁신이 아닐수록 잘 됩니다. 다 보십시오. 현실에 제가 이걸 현실을 분석해서 만들어 본 표인데요. 다른 표를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 혁신이 초창기에는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사람 많습니다. 그건 다 망합니다. 왜? 여기 갈 때, 여기 시작할 때 이미 비용을 이만큼 내라니까 망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혁신이 어느 정도 되면 혁신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외국에서 그 새롭게 혁신한 애들이 들어오면 그걸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그때는 혁신이 아니고 그건 아주 얇은 혁신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상당히 이 헬조선이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그래프를 분석했고 실질적인 것들과 분석의 공표가 이게 상당히 유효한 그래프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블록체인 가버넌스의 어떤 프로스펙티브, 앞으로 전망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이나 한 11월 초쯤에 공개 컨퍼런스를 이제 대형으로 이 다음에 지난번처럼 이제 국회에서 저기 대공개홀을 빌려서 할 생각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모든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할 생각이고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내부에서 위원들이 만들어야 될 것은 ICO 가이드라인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초안을 만들어 놓고 더민주당에 제출은 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이날 발표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ICO 실태조사입니다. 지금 현재 금감원에서 실태조사라고 해서 나오는데 제가 오늘도 사실 아침에 일찍 그 의견서를 분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발표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 그거부터 먼저 하고 언론에 보내고 왔었는데요. 조금은 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좀 너무 센시티브하게 받아들이고 또 매뉴얼도 조금 더 못할 일은 아닌데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정제된 매뉴얼은 아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ICO 매뉴얼과 그 다음에 ICO 체크리스트를 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가장 빠른 시간,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초안을 만들어서 오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제가 ICO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고 체크리스트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지는 제가 오늘 오신 위원님들한테 메일링 다 해서 그 체크리스트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의견들을 주시고 이러면은 받아서 내일 정도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언론에 발표하고 그래서 국민감독원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정확한 의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고 2019년도에는 몰타나 미국, 싱가포르 등 글로벌 거버넌스화로 좀 발전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규란 교수님하고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우리나라 인텔 거버넌스라고 좀 전에도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팀 버너스리나 혹은 이제 핀터서프 그분은 이제 구글의 부회장님이시는지 그런데 좀 블록체인 프로토콜이잖아요. 잘 치는 프로토콜이 조금 부정적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설득을 해야죠.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래서 이 글로벌한 거버넌스를 만들면서 역으로 블록체인 생태계에 다시 들어가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거버넌스에 대한 지금은 테크니컬하게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을 훨씬 더 폭넓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회 구성은 테크니컬 워킹 그룹하고 크립토커런시 워킹 그룹, 그리고 ICO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 생각입니다. 예. ICO 분쟁조정위원회는 시급하게 지금 ICO 쪽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법적인 하자 내지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이 아마 앞으로 법적으로 이 ICO 코인 홀더와 코인 발행자들 이런 사람들 간의 분쟁들이 엄청나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검찰의 조사 이런 것들도 예상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만들어서 하자가 작용되는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분쟁 많은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해체를 코인의 해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변호사님들 몇 개 모셨는데 같이 좀 분쟁조정위원회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테크니컬 워킹 그룹하고 크립토커런시 워킹 그룹에 자신이 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적정하게 좀 자리를 좀 위원으로서 좀 배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라는 것은 이렇게 집중적인 겁니다. 인터넷은 기업들이 모든 것을 공유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이렇게 개인과 대 개인의 네트워크라서 모든 것을 참여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하고도 공정한 프로토콜입니다. 이래서 제2의 인터넷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가버넌스가 뭐냐 이런 데 대해서 많은 디멘션이 있죠. 그래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블록체인 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의 가버넌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작업증명 POW 프루프 오브 워크에 대해서 작업증명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사토시가 만들어낸 비트코인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이죠. 그 다음에 요즘 새롭게 이제 이더리움부터 나오고 있는 POS, POW 하니까 모두가 참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그 지분을 가진 이해관계자만 참여하게 하자. 이런 것들이 POS라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입니다.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이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R을 하면 죄송한데 어쨌든 그와 관련된 것으로서 뭐 요스가 만들어낸 뭐 BP라든지 이것도 POS의 하나죠. 이런 다양한 어떤 블록체인의 컨센서스 알고리즘 또는 합의에 대한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이 지금 테크니컬하게 개발되고 있고 프로토콜로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너무 속도에 민감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죠. 사실 코인이든 뭐든 간에 프로젝트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집중을 하는 바람에 사실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컨센서스 가버넌스에 따르는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접근이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기는 이 가버넌스에는 테크니컬과 팔럿이라는 측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는 이러한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는 것 반면에 컴플리트한 그야말로 이해관계자를 조정하는 어디나 있는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컴플리트 오브 인터레스트, 다시 말해서 이해 충돌을 조정해주는 어떤 것이 또 있는 것이죠. 팔러시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지면 사토시가 설계했던 POW라는 것은 그야말로 투명하게 누구나 다 참여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프로토콜 시스템이라는 네트워크라면은 앞으로 만들어질 것은 그렇게 만든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들의 조정들을 통해서 설계된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것은 아니고 가장 하나의 전형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새로운 형태의 컨센서스 알고리즘 또는 새로운 형태의 가버넌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버넌스라고 하면은 뭐 가버넌, 다시만 정부 이런 걸 생각하죠. 그다음에 회사의 지배구조,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블록체인의 지배구조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이 가버넌스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분류하게 되면은 센트럴라이즈 되느냐, 중앙 집권화에 집중이 되느냐, 아니면은 분권화가 되느냐 이런 문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은 의사결정의 구조와 관련해서 네트워크 구조로 생각을 했고 그 네트워크의 발전 속에서 블록체인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디스트리뷰트라는 것은 DLT라는 것은 좀 개념은 다르죠. 의사결정의 개념에서 디센트럴라이제이션하고 장부라든가 어떤 것이 구체적인 어떤 기록되는 분배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을 가지고 디스트리뷰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접근하지 않고 뭔가 기술적인 걸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본 결과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은 의사결정의 센트럴라이제이션의 반대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디스트리뷰트는 장부든 어떤 것이든 또는 원장이 분산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디스트리뷰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혼돈을 느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디센트럴라이즈 분권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디스트리뷰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버넌스는 그럼 뭐냐?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뭐냐? 거버넌스는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봤을 때 블록체인의 거버넌스는 이렇게 디벨로퍼 팀이나 혹은 이슈 컴퍼니 또는 노드, 스테이크, 뭐 ETH에서는 이더리움에서 이런 단계로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 그러니까 우리가 캐는 사람 또는 유저 그룹 이런 식으로 한 3개 그룹으로 나눠지고 사실은 더 세밀하게 보면은 유저 그룹은 마이너 그룹과 또 분리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벨로퍼하고 이슈어 컴퍼니는 또 분리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 가버넌스의 구조고요. 이 관계들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의 가버넌스 구조를 보면 정부와 회사의 가버넌스 구조를 보면은 입법부,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게 이사회죠. 그 다음에 집행부, 그 이사회에서는 CEO를 비롯한 집행임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법부, 저것은 이제 이 회사에서는 오디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각각의 이렇게 좀 대칭적으로 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가버넌스가.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처음부터 사실은 이 사토시가 이걸 다 기획했느냐? 뭐 저는 나름대로 기획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하나의 균형적인 하나의 가버넌스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기획한 프로토콜 속에는 이러한 프로토콜도 기획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팔러시 측면에서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도 다양한 발전이 앞으로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입법부에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유저라는 것 빼고는 뭐 아시겠지만 노드를 이제 마이너로 보고 노드를 이제 집행부를 노드로 보고 사법부를 마이너로 보고 저기 입법부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디벨로퍼 또는 그 밑에 있는 컴퍼니 또는 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입법부라고 보는 거죠. 약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집행부의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버넌스의 구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가버넌스에서 항상 이제 더 중요한 이념들이 뭡니까? 저거는 투표는 돈이 되는 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배팅은 10년대로 한다고 얘기했죠. 그런 것들이 반영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해봤어요. ICO 정말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는 이 주로 개념들이 대기고요. 우리나라 거는요. 대부분이 코인은 아니었어요. 대기였고 그 다음에 리버스 ICO를 되게 좋아해요. 상당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정권용 토큰이었어요. 거의 100%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앞으로 발전해서 안 될 곳이 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 거의 100%가 저는 정권용 토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코인과 토큰을 구분하게 되면 토큰은 원래가 ICO를 못하게 지금 불타 같은 경우는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토큰이 ICO를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코인과
많은 관계들 속에서 고민을 해줘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 대한 룰, 이런 데 따른 가버넌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고, 글로벌 리더 이것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몰타가 이번에 처음으로 법으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좀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문제를 그 몰타 규정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이따가 제가. 그래서 BGCC는 저는 그렇게 인텔 거버넌스와의 통합회의를 제가 8월 31일 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텔 거버넌스 연장 생산에서 이걸 만든다는 것들을 인텔 거버넌스하고 같이 합의를 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커뮤니티들을 만들고, 여기 하나 더 아까 경제조정위원회는 커피 시급하게 만들어야 돼서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일들은 코인홀더, 코인 이슈어, 대비나 팩, 마이너, 유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가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테크니컬하게도 만들어져야 되고,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반영되는 컨센서스 테크니컬 서포트가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약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테크니컬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사실상 블록체인에 테크니컬적으로 프로토콜 레벨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분도 없으세요. 논문도 하나도 아직 안 나왔고요. 지난 5년간에 전 세계 수많은 이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게 하나도 참여를 못했어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좀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앞으로 엔지니어라든가 이렇게 기술 쪽에 계신 분들은 저쪽의 부분에 정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가버넌스가 반영된 ICO 스탠다드한 어떤 이슈들이 뭔지에 대해서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ICO 매뉴얼도 만들어내야 되고, 코인하고 토큰의 데피니션도 다시 만들어내고, 이것이 다 가버넌스에 대한 정리에서 다 나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별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하나의, 맞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이 바로 사토시의 그 프로토콜에서 나왔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슈가 그때 다 담겨 있고, 이제는 분화되고 세밀화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블록체인을 제대로 발전시 인터넷 제2의 인터넷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리더로서 아이칸을 모델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센티브하고 이 메커니즘들을 두 개를 잘, 아까 말씀드렸던 컨센서스 메커니즘과 인센티브를 잘 넣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테크니컬하게 또는 팔러시적으로 발전시켜서 이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좀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도대체가 굿거버넌스는 뭐냐? 제가 인스타코인을 가지고 한번 실험해 봤어요. 그래서 이슈와 디벨로퍼들에게는 밸류는, 인스타코인은 밸류를 주되 디벨로퍼들에게는 어떤 밸류가 있냐? 뭐 명성과 이런 게 있죠. 안위가 있죠. 돈도 들어가죠. 대신에 얘네들은 3년 정도는 다른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코인의 홀더들이 어떤 이익을 보기 전까지는 얘네들은 거기서 이익을 봤으면 안 된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특히 글로벌한 코인의 이슈와 디벨로퍼들에게 가져야 될 최소한의 룰, 가버넌스에 대한 원칙입니다. 물론 1년이나 3년이나 그런 것들은 각자가 하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이 산업의 초기로 봤을 때는 미니멈 3년은 해야 된다. 그리고 길면 5년 정도까지를 락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해관계의 이 조정들 속에서 다른 투자자들이, 코인 홀더라 이런 사람들이 또는 인베스터들이 편안하게 보고 지켜보고 진정성을 알고, 그래서 이 뭔가 하나를 같이 힘을 합치면 만들어야 되는데, 이 커뮤니티는 이익을 각자 가져가는 게, 빼들어가는 게 아니고 함께 만들어서 기여한 만큼 분배를 하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블록체인은 존속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대로 뭐 정신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만 아닙니다. 테크니컬하게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블록체인의 프로토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고요. 가버넌스는 어쨌든 간에 보시면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이렇게 대입 내지는 폐입이라고 하는데, 인테그레이션 커뮤니티도 만들어야 되고, 코인 홀더스 커뮤니티도
각각의 커뮤니티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와 홀더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그에 따른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의 코인, 하나의 이 블록체인의 프로토콜이 지향해야 될 하나의 가버넌스의 모범적인 모습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이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도 또는 ICO 어디가 허용되고 있느냐 안 허용되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법으로 다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다른 게 뭐냐면 그 가버넌스에 대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룰에 대한 합의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더군요. 이제까지 코인을 가지고 또 ICO를 가지고 그 측면에서만 바라보면은 뭐 그냥 지금은 규제에 불과한 거죠. 그게 아니고요. 이러한 이해관계들, 많은 이해관계자들 속에서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대한 그 국가가 만들어내는 가이드고 거버넌스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나라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지만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버넌스의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바라보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함부로 규제라고 법을 막 만들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슈들도 다 거기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제 토큰이냐 코인에 따라서 대체 홀드와 발행사와 개발자와 코인 홀드와 인베스터들과 마이너들은 어떤 식의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다 이렇게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판단하는 데 따른 이런 내용들, 이것도 지금 현재 정권거래법에 따르는 판단의 기준들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것이 그대로 지금 현재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것은 그럼 여기에서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변화돼야 될 것인가. 이 화두를 블록체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룰메이킹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함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발전을 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있으면 바로 기존의 법이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바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면은 말씀드렸지만 거의 정권이 우리나라는 거의 정권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정권이 토큰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다 위법하죠. 거의다가. 그래서 코인을 상장할 수도 없고 준비한 것조차도 다 공모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도 보면 엄격합니다. 기존의 법에 따르면 이 정권의 법에 따르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미국은 정권거래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몰타 빼고는 입법이 되는 몰타 빼고는 다 이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1933년 입법이 바로 거기에 따른 것이거든요. 모든 나라가 거기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난번에도 제가 제시했는데 이런 모델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하면 토큰들은 소액 공모 제도를 활용하든지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활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두 가지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 자체에 대해서 그야말로 프로토콜을 만들겠다라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이 두 개를 제대로 이용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특히 이제 상장자 일반 규정을 금액을 뭐 100억 하겠다면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상장된 기업도 저거 이용하기 힘든데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냥 특별한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고요. 가버넌스를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가버넌스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험적인 것으로는 IPO 매뉴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IPO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가버넌스가 이렇게 건강하게 됐을 때 너희들이 오케이 인정해줄게 이슈에 대한 인정해줄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지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의 가버넌스를 가지고 구체화된 각각의 내용들을 분리해서 분석해서 안전한 어떤 시스템화 시킨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넷이 가버넌스를 만들듯이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가버넌스의 구체화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CO 매뉴얼 체크리스트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스팅 매뉴얼을 만들어서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다 가버넌스 레귤레이션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법으로는 몰타법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분석법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몰타는 그래서 그 가버넌스의 하나의 저것으로서 몰타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DLTSS는 뭐냐? 그래서 블록체인 자산은 뭐냐? 이렇게 하고 있고, 버추얼 토큰은 뭐냐? 가상 토큰은 뭐냐? 이렇게 인증하고 있고, 조심하셔야 하는 가상 토큰은 원칙적으로 ICO를 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버추얼 파이낸셜 에셋,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ICO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코인은 그런 DLTSS 이 세 가지를 제외합니다. 버추얼 토큰, 세 가지를 제외, 금융자산, 그 다음에 이 전자화폐, 이 세 가지를 제외한 것을 우리가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익스체인지 하는 것을 거래소를 웨이페이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라이센스 조건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가버넌스의 체계를 그 안으로 분석하는 이 가버넌스의 체계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ICO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난번에 한 이런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 자체의 가버넌스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구성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이드 또는 매뉴얼로 나와서 그야말로 코인을 발행하는 자, 이슈어와 그 다음 또는 개발사 또는 그것을 코인 투자하는 자, 그 다음에 유저, 그 다음에 코인 홀더, 이런 사람들 간의 관계들을 잘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가버넌스가 일반적으로 어떤 법적인 제도의 팔러시에 가까웠다는, 이것은 테크니컬한 어떤 알고리즘적인 차원까지 내려가서 그야말로 인간의 마음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것을 프로토콜로 담아냈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인터넷이 담아내지 못했던 그런 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블록체인 가버넌스는 이런 식의 모토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해서 좀 같이 미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저기에다가 텔방에다가 가버넌스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텔방에 좀 모집하고 모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